절대 수렴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급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절대값 급수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임의의 급수 시그마 en에 대하여 보다시피 일반항 하나하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죠. 그래서 모양 그대로 일반항 하나하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만든 급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급수라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요 an이 지금 임의로 주어진 급수였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절대값을 씌운 급수를 새롭게 용어를 붙였는데요. 만약에 an 자체가 항상 양수라면 절대값 급수는 곧 그냥 시그마 an하고 같은 급수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대값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던 원래 주어졌던 급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용어를 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원급수도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원급수는 특별하게 절대 수렴이라고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절대값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게 되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던 원래 급수는 항상 절대 수렴한다라고 약속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absolutely convergent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해서 얻은 결과였기 때문에 원급수는 절대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급수의 일반항 여기를 an이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 an에 대하여 잘 관찰해보면 an의 모양은 다음 같은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 n-1승 그리고 n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제 an을 이것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호를 띈 나머지 이 부분을 bn이라 놓겠습니다. bn을 n의 제곱분의 1 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급수는 분명히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교대급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en은 분명히 교대급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전에서 배웠던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bn 플러스 1하고 bn하고의 대수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n 플러스는 bn이 n의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수니까 반비례하죠. 훨씬 더 작아집니다. n의 제곱분의 1은 bn을 나타냈던 식이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bn보다 bn 플러스 1이 더 작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수열 bn은 감소수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열 bn은 분명히 첨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더 작아졌으니까 감소수열입니다. 자, 우리는 교대급수 판정법의 두 가지 가정 중에서 첫 번째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 bn의 극한이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n의 제곱분의 1이었죠. n의 제곱분의 1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모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역수꼴이니까 반비례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감소수열이었고요.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우리는 주어진 시그마 an은 분명히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급수에다가 일반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an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n의 제곱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n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p가 2인 p급수예요.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P가 2인 P급수이므로 P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수렴했고 절대값을 안 씌운 급수도 수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정의로부터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수렴하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용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던 이 무한급수는 분명히 수렴은 수렴인데 특별히 다른 용어로서 절대 수렴이라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절대 수렴이라는 용어와 잠시 후에 설명하게 될 조건 수렴이란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그마 AN의 수렴을 먼저 조사하고 절대값 급수의 수렴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무한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할 때 일단 문제를 푸는 요령이랄까요? 시그마 AN의 절대값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수렴하면 앞에서 배웠던 정의로부터 얘는 시그마 AN을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절대 수렴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그마 AN의 절대값이 수렴하면 다행히도 절대가 안 붙인 게 절대 수렴이 맞지만 만약에 얘가 발산하게 되면 얘의 수렴은 또 따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한번 조사를 먼저 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빨리 판단하고자 한다면은 절대 수렴 유무를 빨리 판단하고자 한다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한 것이 요령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1번은 절대 수렴하는 예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도 역시 요 부분을 AN이라 놔보겠습니다. N이라 놨을 때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예제 1번의 풀이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양이 비슷하지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AN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BN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AN은 분명히 얘도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교대급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BN이 감소하는지 BN의 극한이 오르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시 여기 제곱을 다 떼어낼게요. 자, BN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BN 플러스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역수니까 더 작아지죠. 그래서 BN보다 BN 플러스이 더 작으니까 분명히 감소 수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BN의 극한을 취하니까 역시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의 두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그래서 시그마 AN은 수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절대값을 또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일반항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여기가 n분의 1이 나오죠. 근데 n분의 1은 P가 1인 P급수예요. 앞서 예번은 P가 2인 P급수였기 때문에 반드시 P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했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제 2는 P가 1인 P급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앞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 단원에서 배웠던 이 P급수 판정법의 원리로부터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수렴했었는데 지금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원래 주어졌던 급수는 보다시피 수렴을 했는데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발산하게 될 경우는 절대 수렴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하고는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조건부 수렴 또는 더 줄여서 조건 수렴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같은 정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시그마 AN은 수렴을 했어요. 보다시피 시그마 AN은 수렴을 했는데 절대값을 씌운 급수는 수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때 원래 주어졌던 급수는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렴을 앞으로 이제 절대 수렴이라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수렴에 따로 용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바로 조건 수렴이라는 용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수렴이에요. 조건부 또는 부자를 빼고 그냥 간단하게 조건 수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컨디셔널리 컨버전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값을 안 씌울 때는 수렴을 했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절대값을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져서 이런 형태의 수렴을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수렴이 달라진다는 뜻에서 조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앞에서 배웠던 절대 수렴은요, 절대값을 씌우든 절대값을 안 씌우든 항상 수렴한다라는 뜻에서 absolute라는 말을 붙여서 절대 수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용어 뜻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그래서 예제 1번은 절대 수렴이었지만은 예제 2번은 보다시피 조건 수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 뜻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정리인데요.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군요. 자, 이제 급수 시그마 EN이 절대 수렴하게 된다면 그 급수를 수렴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에서 사실 절대 수렴의 용어를 배우긴 배웠었는데요. 정말로 그 앞에서 배운 건 이제 정의였고요. 지금은 정말로 절대값 급수가 수렴하면 원급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급수가 과연 수렴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급수 시그마 EN이 절대 수렴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다 증명할게요. 자, 이제 P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해서 보일 생각이에요. 시그마 EN이 절대 수렴함으로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절대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좀 내렸을까요? 즉 절대 수렴이란 말은 절대값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수렴한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항 AN하고 AN의 절대값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AN하고 AN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일반항 AN이 0이면 같아질 것이고 양수가 돼도 같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AN이 음수라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똑같이 AN의 절대값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N 그리고 AN의 절대값. 그런데 부등호 관계에다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이걸 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 다시 써보면은 AN 그리고 AN의 절대값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취합니다. 즉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한 것이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 여기는 2배 AN의 절대값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볼까요? 문제 가정에 이미 시그마 EN이 이거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그마 EN의 절대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이 성립하고 자, 시그마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시그마 EN이 AN의 절대값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수렴함으로 당연히 이 상수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렴하는 급수에다 2배 내도 역시 수렴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이 비교 판정법을 쓰려면 양항급수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항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AN이 만약에 0이었다면 이건 0보다 큰 왔죠. AN이 양수였으면 당연히 0보다 크지요. AN이 0일 때는 등호되고 AN이 만약에 양수라면 부등호가 나오고 만약에 AN이 음수라면 이건 마이너스 2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지워져서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항상 음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나 같아요. 자, 그러니까 큰 게 수렴하면 이 작은 게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요 부등식을 이쪽을 마저 본다면 얘는 0보다는 크나 같습니다. 계속 마냥 작아지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큰 게 수렴하면 비교 판정법으로부터 이게 양항급수 형태니까요. 그래서 뭐 0일 땐 당연히 수렴이 있고요. 0보다 크면 양항이라는 말이 돼버렸으니까 비교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판정법에 의하여 큰 게 수렴하니까 작은 것도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N 그리고 플러스 AN의 절대값도 역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이제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은 또 얘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여기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이 써볼까요? 우리는 AN은 형식적으로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N 플러스 AN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AN의 절대값. 자, 이 동호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성립하므로 그러면 두 식이 같으니까 당연히 시그마를 취해도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취해도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이제 AN은 시그마 AN 플러스 AN의 절대값 이거하고 마이너스 AN의 절대값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요거 앞에 거의 급수를 취해버리면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전결했을 때 뒤에 거의 급수도 수렴한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이 수렴할 때 시그마 따로따로 전개한 것도 수렴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다음 같이 됐습니다. AN 플러스 AN의 절대값 이거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시그마 용법으로부터 이게 가능하고 이들 모두가 각각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값의 뺄셈 꼴이잖아요. 역시 수렴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렴합니다. 이해됐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의 뺄셈 당연히 얼마로 가는지 몰라도 역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주어진 무한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고 가정했더니만 그러면 시그마 EN도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무한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조건 수렴하는지를 구별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일반항에다 절대값을 씌워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좋다면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반반이에요. 수렴하든지 아니면 발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것 자체로 시그마 EN도 절대 수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EN의 수렴을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만약에 절대값이 씌운 것이 발산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원래 주어졌던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던 급수 시그마 EN이 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면 바로 끝나요. 원급수도 수렴이에요. 근데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발산하게 되면 원급수의 수렴 발산은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해됐죠? 앞에서 선생님이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그렇게 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시그마 EN이 수렴하는지를 먼저 보이고 예제 1번은 절대값을 씌운 것도 수렴, 예제 2번은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발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제 1번은 절대 수렴, 예제 2번은 조건 수렴이라 말을 했지만 이제 이 정리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값을 씌운 것이 수렴하면 원급수는 항상 수렴하고 이와 같은 급수를 우리는 절대 수렴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절대 수렴이라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는 다음 예제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보면 코사인 1, 코사인 2, 코사인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은 이걸 얼핏 생각하면 양극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극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0, 1, 마이너스 1이고요. 요 각각은 2분의 파이에 대한 식 끊어놓은 겁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에 대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코사인 1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파이가 3.14에 1591을 2로 나눴으니까 1점 얼마예요? 이러면 요 정도 어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1은 보다시피 양수예요. 자, 그런데 이 파이가 3.14에 1591이고요. 2는 대략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3.14를 2로 나누면 1점 얼마니까 2가 여기쯤에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번에는 코사인 2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4니까 3은 여기쯤에 있는 값이고 3을 대입하니까 역시 코사인 3도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는 여기쯤에 있네요. 4는 여기쯤에 있고요.
요거 대입을 해보니까 여전히 음수예요. 자, 보니까 코사인 하나는 양수인데 코사인 2 음수, 코사인 3도 음수, 코사인 4도 음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1415의 3배니까 9.2, 2를 나누니까는 9.28 정도에서 2로 나누니까 4점 얼마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5는 뭐 여기 어딘가 있다라 봐야 되겠네요. 대략 여기쯤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해되겠죠? 3.14에서 3배 했으니까 339, 이게 1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가 9점 얼마가 됐고요. 9점 얼마를 2로 나눴으니까 4점 얼마예요. 5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5를 대입하니까 이번에는 5는 또 코사인가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양도 몇 개가 나오고 동시에 또 음도 몇 개가 나오니까 교대급수도 아니고 양급수도 아니에요. 부호가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플러스 부호가 몇 개가 연달아 나오고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가 연달아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급수는 양급수도 아니고 그리고 교대급수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다른 어떤 판정법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급수가 돼줘야 뭐 나름대로 배웠던 비교 판정법이나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교대급수가 돼줘야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전까지 배웠던 절대값을 씌워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절대값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볼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절대값을 다 씌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얻어지는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항마다 절대값 씌우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요 일반항에다 절대값을 씌운 걸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n의 절대값은 어떤 자연수를 대입해더라도 2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죠. 양변에 n의 제곱을 곱해볼까요? n의 제곱으로 나눌까요? 그러니까 n의 제곱분의 코사인 n의 절대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의 부등식 양변에다가 똑같은 양수로 나눴어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n의 제곱분의 코사인 n의 절대값 그리고 시그마 n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오른쪽은요. 여러분들 여기 뭐 당연히 코사인 n의 절대값이 1보다 크나왔고 절대값이 0보다 크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당연히 0보다 크나왔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오른쪽은 P가 2인 P급수니까 수렴하죠. 큰 게 수렴하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 항 자체가 양급수가 됐습니다. 오른쪽 급수가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얘는 잘 들여다보세요. 시그마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뭐 이거는 한꺼번에 절대값 씌워도 되죠. 어차피 n이 자연수라서 양수거든요. 자, 이제 이게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법에서 이것도 수렴합니다. 이것도 수렴하므로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에 의해서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는 급수는 당연히 절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절대 수렴하는 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어떤 급수가 유한항이라 보겠습니다. 무한항이 아니라 유한항이라면 그 항이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뭐 10만 개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항을 아무렇게나 재배해도 그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이 무한항이라면 이때 항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수렴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항을 재배할 수 없는데요. 자, 우리 만약에 어떤 급수가 양급수이고 모든 항이 다 양수이고 이 양급수의 총합을 구하는데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합을 재배해도 값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급수일 때는요. 절대 수렴이 곧 그냥 수렴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서 나오는 교대급수이거나 아니면 부호가 일정하게 몇 개가 플러스 일정하게 몇 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부정확하게 또는 이제 불규칙하게 아니 나름대로 그것도 규칙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교대급수처럼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가 몇 개, 마이너스 몇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급수일 경우에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나 또는 부호가 일정한 개수만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은
이 급수가 절대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항을 재별했을 때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합의 재별, 즉 무한급수의 재별 문제를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수렴과 조건수렴을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왼쪽에 이 급수의 총합이 존재하고 그 값이 로그 2라는 것은 우리가 교재 앞절의 연습 문제도 잠깐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절에서 요게 로그 2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그냥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가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급수에 대해서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급수는 잘 보세요. 모양 자체를 잘 보면은 시그마 -1의 n-1승 n분의 1이 같이 되어 있어서 앞서 다뤘던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이 절의 예제 2번 모양입니다. 얘는 교대업서 판정법에서 수렴을 해요. 그리고 그 값이 로그 2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p가 1인 p가 없으니까 발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발산하는데 절대값을 안 씌운 급수는 수렴하는 예문입니다. 이런 수렴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조건수렴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수렴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건수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합을 약간 변형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변형을 줄 것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절대수렴과 조건수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에서 여기다 이제 마저 계산해 볼까요? 양변에 2분의 1 다 곱합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양변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2분의 1 로그 2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 이 식 사이사이에다가 0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 사이사이에다 0을 더합니다. 0 플러스 2분의 1 사이사이에다 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0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다가 앞뒤에다 0을 끼워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0을 아무리 더해봤자 전체 합은 변함이 없으니까 2분의 1 로그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식을 1식이라고 이 식을 2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그대로 변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변변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2하고 0을 더하면 1이 되죠. 마이너스 1을 더하기 2분의 1 하면 0이 되죠. 3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1이 됐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맞죠?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5분의 1 더하기 0은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은 0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7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7분의 1하고 0을 더하면 여긴 당연히 7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변변 더했으니까 좌변끼리 형식적으로 더했으니까 우변끼리도 형식적으로 더하면은 로그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2니까 2분의 3 로그 2가 나옵니다. 이걸 3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자, 이제 3번식의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0이 있는 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0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니까 전체 합에 변화를 주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 중간중간에 있는 0을 다 소거시키고 그냥 숫자들만 0이 아닌 숫자들만 다시 나열한다면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걸 몇 개를 더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쯤만 해보겠습니다. 2분의 3 로그 2가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1번식의 좌변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의 좌변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급수였는데요. 여기 볼까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여기 몇 개를 더 해보세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항이 더 덧붙여진 것도 없고 항이 빠져나온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다 있어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여기쯤에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 7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쯤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서 항을 재별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의 좌변은 이 왼쪽의 식을 항을 재별했습니다. 항의 재별입니다. 앞에 몇 개만 갖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던 요 점선을 표시했던 이 식에 대한 항의 재별이 바로 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항을 분명히 재별했을 뿐인데요. 1번의 우변 결과와 3번의 우변 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바로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앞에서 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예문은 절대 수렴하는 예문이 아니었어요. 조건 수렴하는 예문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건 수렴의 특징 때문에 항을 재별했을 때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을 구별하는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이 유한항이라면 상관없는데 무한항이라면 절대 수렴은 아무리 항을 재별해도 값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 수렴하는 예문은 항을 재별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문제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의 차이점을 논술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절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만이 만든 정리인데요. 리만의 재별 정리라고 합니다. 이 리만의 재별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 어떤 조건 수렴하는 급수가 있을 때 항을 재별할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런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별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급수의 합하고 동일한 재별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 교재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리만의 재별 정리입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무한급수가 조건 수렴하게 되는 급수이고 R이 2의 실수일 때 R과 R이 이 급수의 합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합과 동일한 재별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재별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데 또 재별하고 또 재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값이 똑같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리만의 정리입니다.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